2010년 11월, 서울의 초겨울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오랫동안 버려진 채 도시의 현대적인 건물들 뒤편에 숨어있던 낡은 양평화물역을 찾았다. 그들은 세락의 아름다움, 녹슨 자국과 시간의 먼지 속에서 영감을 찾고 있었다. 낡은 관제실을 탐색하던 중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우연히 석고보드 벽에 일부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벽을 뜯어냈고 작은 벽겐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천에 쌓인 짙은 파란색 가죽 커버에 수첩이 있었다. 수첩은 너무 낡아 종이가 바삭하고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검은 잉크로 쓴 손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1995년 6월 22일이라고 적힌 첫 줄은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는 믿지 말아주세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5년 6월의 어느 습한 금요일 밤, 여름비가 갑자기 서울에 쏟아져 내리며 붐비는 거리를 씻어내고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도심을 순환하는 핵심 지하철 노선인 2호선의 마지막 열차 안에서 20차살의 국문과 학생 이수진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힘든 보충학습을 막 마친 참이었다. 수진은 길고 검은색 머리에 항상 몽상에 잠긴 듯한 눈빛을 한 조용한 소녀였다. 그날 밤 그녀는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에 얇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어깨에 맨 캔버스 가방 안에는 몇 권의 책과 공책 외에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파란색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열차는 이상할 정도로 붐볐고 공기는 답답하고 흩어지근했다. 수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긴 하루 끝의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며 애써 떨쳐냈다. 그녀는 목동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신도림역에서 환승하려고 내렸다. 훗날 몇몇 목격자들은 그녀와 닮은 여성이 다소 서두르고 불안해 보였다고 기억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수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가족은 혼란 속에서 잠을 깼다. 수진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전날 아침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가 자주 신던 신발도 신발장에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 김지영 씨는 처음에는 딸이 시험 공부를 함께 하려고 친구 집에서 잤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비록 수지는 늦게 들어올 경우 항상 가족에게 알리는 착한 아이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수진의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두 어제 오후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안감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가 무서운 침묵을 느꼈다. 딸의 부재와 그녀가 늘 메고 다니던 캔버스 가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민호 씨와 아들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초기 수색은 절망적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고 친구들의 집, 단골 카페, 학교 도서관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은 극도의 공포로 변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대규모 수색에 참여했다. 수진의 사진이 모든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붙었고 텔레비전에도 방영되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서울의 비 내리는 밤공기 속으로 증발해 버린 듯 했다. 수사는 수년간 지속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씨 가족의 마음에는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와 사회 전체에
큰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15년 후 잊혀진 기차역에서 파란색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복잡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운명의 마지막 열차에서 이수진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 페이지 속에 봉인된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은 격동과 대조의 시기였다. 1999년 국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시킨 기적적인 경제발전 단계인 한강의 기적의 정점에 있었다.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거리에는 현대와 대우 자동차가 넘쳐났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존재했다. 바로 그해 수진이 실종된 지 불과 며칠 후인 6월 29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하며 과열된 성장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당시 기술은 오늘날에 비해 상당히 원시적이었다. 휴대폰은 주로 사업가들을 위한 사치품이었다. 수진과 같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공중전화와 삐삐에 의존했다. 인터넷은 초기 단계에 불과했고 PC방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는 직접적인 목격자 없이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서울의 생활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형태였다. 수도의 인구는 거의 1000만 명에 달했고 숨가쁜 이듬을 가진 거대한 도시였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하철 2호선은 이러한 역동성의 상징이었으며 매일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끊임없는 순환고리였다. 하지만 강남이나 명동과 같은 번화가 옆에는 여전히 작은 골목길, 낡은 주거지역, 그리고 양평 화물역처럼 잊혀진 지역들이 존재했다. 보안 및 미디어 시스템도 과도기에 있었다. 한국 경찰은 더욱 전문화되었지만 과학수사기술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CCTV는 은행이나 정부 건물과 같은 특별히 중요한 장소에만 설치된 극히 드문 것이었다. 거대한 지하철역에는 감시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주요 정보원이었으며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큰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초점이 되었지만 선정적으로 다루어져 경찰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압박을 주기도 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유교적 가족 가치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 특히 학업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여성은 노동력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견에 직면해야 했다. 개인의 안전은 우려사항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의 전반적인 안전을 상당히 신뢰했다. 그 누구도 활기찬 도시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수진의 실종은 그 믿음에 큰 타격을 주었고 한국 사회가 위험은 어디에나 심지어 집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와일드파이어스 일기장이 발견되기 15년 전 1994년 봄 이수진은 고향인 부산을 떠나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그것은 21세 소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다. 수진은 1974년 9월 15일 평범한 공무원 가정에서 태어났다. 키는 약 163cm의 마른 체형이었고 하얀 피부에 왼쪽 눈꼬리 근처에 매력적인 작은 점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를 총명점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새 종이 냄새와 책장 사이의 고요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학교 근처의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곳의 동료들은 그녀를 말수는 적지만 친절하고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평했다. 성격 면에서 수진은 전형적인 내향형이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친해진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경청자이자 매우 충실한 친구였다. 그녀의 가장 큰 취미는 독서였고 특히 복잡한 내면을 가진 여성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와 실비아 플라스의 작품을 좋아했다. 글쓰기도 좋아해서 파란색 표지의 일기장은 그녀가 모든 생각과 꿈,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는 곳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그녀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아버지 이민호 씨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엄격하지만 자식을 매우 사랑하는 성격이었다. 어머니 김지영 씨는 헌신적인 주부로 항상 자식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걱정했다. 수진과 부모님의 관계는 매우 좋았지만 가끔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3살 어린 남동생 이진우는 고등학생이었다. 진우가 반항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남매는 매우 가까웠고 그는 항상 누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수진의 연애 관계는 꽤 단순했다. 그녀에게는 1살 연상으로 같은 학교 다른 과에 재학 중인 박현식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사귀고 있었다. 현식은 학교 농구팀 주장을 맡고 있는 활발한 청년으로 수진의 차분한 성격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의 관계는 평온해 보였지만 수진의 친한 친구들은 최근 두 사람이 자주 다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식은 수진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했고 반면에 수진은 숨이 막히고 공부와 글쓰기를 위한 개인적인 공간을 원했다. 서울에서의 수진의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살았다. 아르바이트 수입은 가족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했다. 최근 그녀의 삶에는 다가오는 기말고사의 압박과 현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시험이 끝나면 부산의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1995년 6월 22일. 운명의 계획은 매우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수진은 중요한 리포트를 끝내기 위해 평소보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친구들의 저녁 식사 제안과 현식과의 영화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로 마지막 열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모범적인 대학생의 성실함에서 비롯된 완전히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도서관을 떠나기 전 그녀는 책을 정리하고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새로 사주신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지갑에는 약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삐삐로 "나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더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열차를 타기로 한 그 결정이 그녀를 돌아올 수 없는 갈림길로 이끌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어둠 속에서 벌어질 다음 일들은 수십 년 동안 가장 고통스럽고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론니 날 1995년 6월 22일. 금요일은 서울의 여름 특유의 무더운 아침으로 시작되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끈적거렸으며 곧 비가 올 것을 예고했다. 부산에 있는 이씨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그날이 그들의 기나긴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훗날 그녀의 일기장에서 재구성된 이수진의 그날의 상세한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오전 8시, 수진은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깼다. 룸메이트는 이미 일찍 등교한 후였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어머니에게 짧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고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고
시험 공부 때문에 조금 피곤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오전 8시, 수지는 학교에 도착해 전공 수업에 참석했다. 같은 반 친구들은 그날 그녀가 꽤 조용했고 필기에만 집중했다고 묘사했다. 무언가 그녀를 괴롭히는 듯 보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후 8시, 그녀는 학교 식당에서 혼자 간단한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식사 중에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남자친구 박현식과 짧은 통화를 했다.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현식은 저녁에 만나고 싶어 했지만 수지는 공부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통화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오후 3시, 그녀는 도서관으로 돌아와 조용한 구석을 골라 리포트 작성을 계속했다. 오후 근무를 하던 사서는 그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가끔 책을 더 가지러 일어났을 뿐이라고 기억했다. 오후 9시, 도서관이 문을 닫을 준비를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난 후였다. 수지는 짐을 챙겼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24시간 카페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아주 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삐삐를 쳤다. 밤 11시 15분경 수지는 카페를 나섰다. 여름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2호선을 타기 위해 이대역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신도림역까지 가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 목동에 있는 집으로 갈 계획이었다. 이것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6월 23일 새벽 월시경에 발견되었다. 수진의 룸메이트 박미나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수진의 침대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미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수진이 다음날 아침 공부하기 편하게 학교 근처 찜질방에서 자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것은 대학생들이 가끔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 없이 미나가 등교 준비를 할 때까지도 수진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삐삐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수진의 삐삐로 호출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녀의 첫 생각은 아마 수진이 현식을 만나 그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식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잠결에 놀란 목소리로 어제 점심때 다툰 이후로 수진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미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수진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책상 위에 책, 옷장 안에 옷, 화장대 위에 화장품. 그녀가 메고 다니던 캔버스 가방, 어제 입었던 옷, 그리고 일기장만 없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방 주인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 미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부산에 있는 수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김주영 씨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의 직감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남편과 아들에게 알렸다. 이민호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수진의 남동생 진우, 당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와 남자친구 현식, 그리고 미나가 초기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흩어져서 수진이 갈 만한 모든 곳을 확인했다. 도서관, 카페, 서점, 다른 친구들의 집. 그들은 학교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노점상과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밤과 비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거의 6시간 동안의 헛된 수색 끝에 6월 23일 오후 3시경 막 서울에 도착한 이민호 씨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신고 전화는 7시 12분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수진이 지하철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거의 12시간이 지난 후였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인 첫 24시간이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툰 후 가출한 단순한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사건 앞에 서 있으며 매 순간이 지날수록 이수진을 살아서 찾을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6월 23일 오후 3시경 이 씨의 신고를 받은 지 1시간 후 최민식 경위가 이끄는 작은 수사팀이 수진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최경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베테랑 경찰이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모범적인 여대생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항상 위험한 신호였다. 현장 감식은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수진의 방은 작고 단정했다. 다툼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옷장은 닫혀 있었고 화장대 위에 개인 물품들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부엌의 그릇들은 깨끗이 씻겨 있었다. 마치 수진이 단순히 집을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과학수사팀이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그들은 곳곳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대부분 수진과 그녀의 룸메이트 박민아의 것이었다. 1995년에는 DNA 기술이 아직 새롭고 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빚과 욕실에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수집하여 DNA 검사를 의뢰했다. 다른 물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어졌다. 진술을 대조하기 위해 각자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뇌에 찬 표정의 이민호 씨는 딸이 절대로 미리 알리지 않고 멋대로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통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이상한 점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동생 이진우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하며 누나가 나쁜 일을 당했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남자친구 박현식의 진술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날 점심에 수진과 전화로 다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공부에 집중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좀 화가 나서 듣기 싫은 말을 몇 마디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있었고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현식의 태도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꽤 침착했는데 이 점이 최경희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또한 신속하게 수진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다. 학업 성적은 우수했고 전과 기록은 없었다. 재정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그녀는 적이 없었고 복잡한 관계도 없었으며 정신 건강 문제의 병력도 없었다. 그녀는 범죄의 표적이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최경희는 경찰팀에게 마지막 날 수진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신문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점의 동료들은 수진이 조용하고 믿음직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최근에 이상한 지문은 없었다. 대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김유정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말했다. 수진이가 최근 현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가 점점 더 통제하고 질투가 심해졌대요. 수진이는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심지어 잠시 사라져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농담까지 했어요. 이 진술은 즉시 박현식을 주요 용의자 명단에 올렸다. 아파트 이웃들은 아무런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내렸고 거리는 한산했으며 아무도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소리에 주목하지 않았다. 다음 날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여러 부서에서 온 500명 이상의 경찰과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돌 하나하나를 뒤집고 덤불 속을 샅샅이 뒤졌다. K9 경찰견 팀이 투입되었지만 전날 밤의 폭우가 거의 모든 냄새를 씻어버렸다. 수색구역은 세밀하게 나뉘었다. 학교 집, 지하철역 주변, 반경 1km가 철저하게 수색되었다. 근처 공원과 한강변도 수색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가장 큰 노력은 지하철 시스템 분석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그날 밤 2호선에서 근무한 기관사부터 영무원까지 모든 직원을 신문했다. 그들은 수진의 사진을 곳곳에 붙이고
혹시나 무언가 기억하는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곳에서 심야의 군중 속 한 소녀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CCTV의 부재였다. 1995년 서울 지하철 시스템 전체는 거의 기술적 사각지대였다. 경찰엔 수진이 정말로 신도림역에서 내렸는지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거래 조사도 성과가 없었다. 그녀의 은행 계좌에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었다. 마지막 거래는 주초에 소액을 인출한 것이었다.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빚도 없었고 상당한 금액의 생명보험도 없었다. 많은 단서들이 나타났다가 금세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수진이 실종된 지 며칠 후 한 택시기사가 그날 밤 그녀와 닮은 여성을 태웠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한 여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신도림역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을 보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차량을 추적하는데 며칠을 보냈지만 결국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밝혀졌다. 주요 용의자인 박현식은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그는 가족에 의해 확인된 꽤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한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저녁 내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혼자 산책을 나갔었다. 추궁을 받자 그는 다툼 후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저 돌아다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정직함은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할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가지 주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론 1. 수진의 자발적 가출. 연인 관계의 스트레스와 친구에게 한 농담이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반박 증거는 매우 강력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새로운 삶에 필요한 돈이나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론이 그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외딴 곳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대규모 수색을 하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론 3. 그녀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것이 최경희가 가장 신뢰하는 이론이었다. 무작위적인 납치 살인 사건이거나 아는 사람의 소행일 수 있다. 박현식이 제1용의자였지만 도서관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온 어떤 포식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수진이 실종된 지 3개월 후 조선일보는 연세대 여대생 마지막 열차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지다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즉시 여론에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고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게재하며 경찰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수진이 비밀 종교 집단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부유한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고 수긍을 했다. 이러한 추측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싸우면서 사회의 편견까지 견뎌내야 했던 이 씨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이 씨는 딸을 찾기 위해 한동안 직장을 쉬어야 했다. 김 씨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남동생 진우는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말수가 적어졌다. 수사는 그렇게 길어지다가 점차 식어갔고 수천 개의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냉동 사건 파일이 되어 시간과 망각의 두꺼운 먼지 속에 묻혔다. 15년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10대 소년을 성인 남자로 만들고 잠든 줄 알았던 상처를 다시 아프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2010년 11월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던 이수진 사건 수사가 갑자기 재개되었다.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거의 잊고 있던 대중은 다시 한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발견은 추운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20살의 사진과 학생 김민중과 그의 친구들은 창작 영감을 얻기 위해 버려진 양평 화물역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이 역은 90년대 말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곧 상업 복합단지 건설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다. 내부는 습하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낡은 관제실에서 멋진 촬영 각도를 찾던 중 민주는 석고보드 벽에 기댔다가 벽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호기심에 틈새를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짙은 파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첩은 낡고 가장다리가 곰팡이에 쓸어 있었지만 천으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꽤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첩의 물리적 특징은 매우 독특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수첩이 아니라 모서리에 LSJ라는 이니셜이 정교하게 양각된 수공예품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 여성의 손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필체는 처음에는 매우 단정했지만 뒤로 갈수록 마치 글쓴이가 공황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고 급하게 휘갈겨 쓴 듯했다.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민주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로 구성된 수사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통제했다. 일기장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 실험실로 보내졌다. 확인 과정은 긴급하게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희미해진 잉크 부분을 복원하고 종이 재질을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죽 표지에서 몇 개의 희미한 지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전 기록과 비교한 결과 지문이 이수진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페이지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머리카락 한 올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도 동일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15년 전 그녀와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종이와 잉크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수진이 실종되기 불과 하루나 이틀 전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쓰여졌다고 결론지었다. 필체에서 드러나는 공황 상태는 그녀가 극도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이 당시 부산으로 이사해 살고 있던 이 씨 가족의 집을 방문했다. 이 씨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김 씨의 건강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일기장에 대한 소식을 듣자 두 사람은 오열했다. 그것은 고통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고통과 마침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이제 33세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수진의 남동생 이진우는 즉시 서울로 날아왔다. 그는 가족을 대표하여 경찰과 협력했다. 그의 반응은 더 복잡했다. 그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느꼈다. 이 발견은 수사의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수진이 자발적으로 가출했다는 가설을 배제했다. 그녀는 분명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일기장은 침묵의 증인이 되었고 과거로부터의 목소리가 되어 사건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경찰은 파일을 다시 열기 위해 새로운 전담팀을 구성했다. 대중은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일기장은 새로운 의문점들도 제기했다. 왜 그것이 버려진 기차역에 숨겨져 있었을까? 수진은 언제, 누구와 그곳에 갔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언급한 위협은 무엇이었을까? 혹은 누구였을까? 새로운 수사 방향은
오로지 일기장에 쓰인 비밀을 해독하는 데 집중되었고,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진실을 찾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증거인 일기장을 가지고 재능 있는 여성 수사관인 강지원 경감이 이끄는 전담팀은 수사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그들은 범죄 심리학, 필적 분석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90년대 서울에 대한 전문가인 역사학자들까지 초빙하여 가장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들은 한 여대생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다. 학업, 친구들, 박현식과의 첫사랑의 설렘. 하지만 실종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수진이 단지 강씨 아저씨, 나는 별명으로만 부르는 새로운 인물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쓴 바에 따르면 강 씨는 그녀가 우연히 들른 신촌의 작은 헌책방 주인이자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문학과 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문과 학생인 그녀의 존경을 금세 얻었다. 그들은 책과 인생에 대해 몇 시간씩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를 스승이자 그녀의 가족이나 남자친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의 내면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친구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글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강 씨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소유욕을 보이고 질투했다. 그는 비싼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녀의 시간을 통제하려 했으며 그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냈다. 수지는 이렇게 썼다. 아저씨는 오직 자신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자신 곁에 있을 때만 내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때때로 그의 눈빛은 나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글을 읽고 우려스러운 프로파일을 제시했다. 강 씨는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똑똑하지만 상처받기 쉬운 젊은 여성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지적인 포식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동기는 일반적인 돈이나 성욕이 아니라 심리적 완전한 통제였다. 경찰은 즉시 90년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젊은 여성 실종 또는 폭행 사건을 조사하며 공통된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호한 유사점을 가진 다른 2건의 사건을 발견했지만 그것들을 연결할 충분한 증거는 없었다. 이제 강씨 아저씨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임무였다. 수진이 묘사한 헌책방은 10년 이상 전에 문을 닫았다. 경찰은 오래된 사업자 등록 기록을 뒤지고 그 지역에 살았던 수십 명의 주민들을 인터뷰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신원을 찾아냈다. 강대현. 그는 1950년생으로 가족도 없고 전과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마지막 등록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정보를 얻었다. 강대현은 2007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주요 용의자가 사망한 것이다. 그 사이 수진의 전 남자친구인 박현식도 다시 소환되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건축가이자 가정을 꾸린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씨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서 이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야 그녀가 왜 저에게서 멀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질투심 많고 어리석었어요. 그의 진술과 그와 강대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합되어 그는 마침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유일한 증거는 일기장이었다. 강대현을 수진의 실종과 연결할 목격자라 다른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것이 복잡한 심리를 가진 젊은 여성의 일기장에서 나온 추측에 불과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 씨 가족, 특히 진우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언론은 다시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은 수진을 바람기 있는 여성으로 묘사하며 극적인 삼각관계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진우는 여러 차례 누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했다. 그는 누나가 피해자라고 믿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정에서 얻은 정보와 주요 용의자의 사망을 바탕으로 여러 다른 이론들이 제시되었고 이는 여론과 수사팀 내부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원 경감이 제시한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은 비극적이고 복잡한 시나리오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수진은 강대현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에게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경찰이나 다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 씨가 그녀에게 어디든 찾아낼 수 있다고 믿도록 조종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쓰인 일기장의 마지막 줄들은 그녀의 계획을 드러냈다. 수진은 이렇게 썼다. 마지막 열차.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군중 속에 섞여 사라지는 것. 나는 이 수첩을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에 신호로 남길 것이다. 만약 그가 이것을 찾는다면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찾는다면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특별한 장소는 바로 버려진 양평 화물역이었고 아마도 강 씨가 예전에 그녀를 데려갔던 곳일 것이다. 수진의 계획은 붐비는 지하철 노선에서 사라진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백했다. 일기장의 내용,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강대현의 심리 프로파일.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왜 15년 동안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없었을까? 그리고 만약 계획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실패했을까? 강대현이 계획을 예측하고 그녀를 막아섰을까? 가족, 특히 남동생 진우의 이론은 약간 달랐다. 그는 누나가 혼자 도망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믿었다. 그는 수진이 강대현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고 생각했다. 일기장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녀가 준비한 증거였다는 것이다. 그는 수진이 그날 밤 강대현과 마지막으로 단판을 짓기 위해 만났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믿었다. 진우는 누나가 그렇게 조용히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진이 일기장에서 언급한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찰이 놓쳤을지도 모를 추가 단서를 찾으려 했었다. 언론과 여론은 수많은 다른 가설들을 만들어냈다. 일부 신문은 수진과 강대현이 실제로는 연인 사이였고 함께 도피했다가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포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모론은 강대현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더 큰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상당한 준비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여러 이론을 검증하려 애썼다. 그들은 그날 밤 수진의 가능한 경로를 재구성하고 그녀가 신도림역을 떠난 후 어디로 갈 수 있었을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강대현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수진의 운명에 대한 논쟁은 한국의 깊은 사회적 편견을 반영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이고 예의 바른 외모의 남성이 위험한 범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수진이 낯선 연상의 남성과 어울린 것이 어리석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여성의 안전, 나르시시즘과 심리적 조종, 그리고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사건 앞에서 수사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 등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수사가 재개된 지 수개월이 지나 용의자의 사망으로 희망이 다시 한번 꺼져가는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강지원 경감의 팀은 마지막 노력으로 강대현이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보내다 사망한 아파트를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그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만 그들은 새 주인이 전 주인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버려둔 건물의 오래된 창고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문학 서적으로 가득 찬 낡은 판지 상자 안에서 그들은 강대현의 다른 수첩 몇 권을 발견했다. 이것은 일기장이 아니라 그가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학 작품의 초고들이었다. 대부분은 단편적이고 의미 없는 철학적 단상들이었다. 하지만 한 수첩에서 그들은 90년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상세한 지도를 발견했다. 그 지도 위에는 버려진 양평 화물역이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길 잃은 별의 종착역. 이것은 강대현을 일기장이 숨겨진 장소와 연결하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다른 페이지에 있었다. 그것은 6월의 자장가라는 제목의 미완성된 짧은 시였다. 시는 여름비, 밤과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 그리고 차가운 선로 아래 묻힌 비밀에 대해 노래했다. 마지막 구절은 모든 수사관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열차가 오지 않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네. 비록 이것이 자백은 아니었지만 수진의 일기장을 읽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경적인 시적 감성으로 가득 찬 작별 인사였고 범죄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이었다. 이 발견은 비록 죽은 사람을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과 경찰에게 그들이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해답을 제공했다. 그것은 강대현이 수진의 도주 계획을 미리 예측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했다. 그는 아마도 그녀를 미행했고 특별한 장소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녀가 일기장을 숨기기 전이나 직후에 그곳에 갔을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아마도 바로 그 황량한 기차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였다. 이 진전은 가족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혼란은 쓰라린 진실로 대체되었다. 수진의 남동생 진우는 누나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즉 꿈을 빼앗긴 똑똑하고 재능 있는 미래의 작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영화는 훗날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의 심리적 학대와 감정적 조종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률 시스템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사기술의 개선, 특히 공공장소에 CCTV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것을 촉진했다. 이야기가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수진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강대현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그가 그녀를 기차역 근처 어딘가에 묻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장소에 묻었을까? 이 질문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며 남겨진 사람들에게 불완전한 고통을 남겼다. 현재 2025년 운명의 비 내리던 밤으로부터 꼭 30년이 흘렀다.
만약 이수진이 살아있었다면 그녀는 51세의 여성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영정사진 속 온화한 미소를 띤 21세에 영원히 멈춰 있다. 이 씨 가족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민호 씨는 몇 년 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지영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당에 가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시신을 찾을 희망을 갖지 않고 간지 수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진우는 존경받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누나에 대한 그의 영화 마지막 열차는 많은 상을 받았고 가족의 비극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여성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옛 양평 화물역이 있던 자리는 이제 불빛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오피스 타워가 되었다. 과거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 벽 안에 한때 묻혀있던 비밀을 기리는 기념비도 없다. 그 현대적인 건물의 기초 아래 슬픈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오직 관계자들만이 알 뿐이다. 이수진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고 시신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대현에게 살해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은 해결, 용의자 사망으로 분류되었다. 일기장과 관련 증거들은 미래의 수사관들에게 값비싼 교훈으로 경찰 기록 보관소에 신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 가족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았다. 지역사회에는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방 조치를 촉진했다. 법률 시스템에는 증거 보존의 중요성과 오래된 사건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의에서 이 사건을 자주 언급한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일기장의 발견과 분석을 기적이라고 칭송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강대현의 사례를 위험한 심리 조정 범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가끔 범죄 관련 포럼에서는 강대현에게 공범이 있었을 수 있다거나 수진의 시신이 그가 남긴 글 어딘가에 암시된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다. 마지막 진실은 범인과 함께 영원히 묻혔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진실을 찾아 나선 30년간의 여정이었고 침묵으로 시작해 누렇게 바랜 종이 페이지로 끝난 여정이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줄 마음의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불행히도 지식인의 탈을 쓴 심리적 포식자의 덫에 걸린 재능 있는 국문과 학생의 이야기다. 그녀는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비극적으로 실패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수진은 1995년 6월 22일 밤에 사라졌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대현이라는 남성에게 조종당하고 위협받았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고 마지막 메시지로 일기장을 남겼다. 강대현이 그녀의 실종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의 마지막 대면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아마도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것이며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공백을 남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깊다. 개인의 안전에 관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어 보여도 통제와 조종의 징후를 보이는 관계를 항상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수사 시스템의 관에서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믿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들의 진술을 믿고 냉동 사건이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올바르게 이끌어질 때 정의를 찾기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언론에 관해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존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남동생 이진우를 통해 전해진 가족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았지만 평화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제 누이가 겪었던 일을 겪는 소녀가 없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불안의 징후라도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울경찰은 비록 사건 파일을 종결했지만 이수진의 매장 장소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적소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여전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모든 사회의 아픈 문제를 반영한다. 포식자는 항상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며 때로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외모 뒤에 숨어 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삶의 취약함,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글자의 힘, 마지막 말의 힘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이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미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관계기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냉동 사건 파일 뒤에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